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알렘 상황이 적정 나섰는데 이제 결국은 뭐 일이 잘못돼 가지고 전주 목이 전주 부곡으로 강등이 돼 버리고 처벌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벌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천으로 배설을 진주 목사 배설을 버리고 사천으로 응거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고려사 세과 공민왕 5년 1356년 다음해죠. 다음해 정유일 5월 18일 날에 태사도 기철과, 태사도 기철이 누구냐면 기황후의 오랩이에요. 이 사도는 정일품 30인데 원래 이 정일품 사도배설은 빈자리인데 자기 여동생이 그 황후, 대국 원나라 황후니까 이렇게 태사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태감, 권겸 그리고 경량보험권 노책이, 태감이란 건 황관의 우두머리예요. 이 권겸이나 경량보험권 노책, 근데 이 권겸 이 사람도 아주 그건데 권겸의 딸이 그 기황후의 아들 원나라 황제의 그 황후가 되죠. 반역을 꾀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고 나머지 일당은 모두 도주하였다. 그러니까 공민왕 5년 5월 18일에 이제 비로소 공민왕의 그 배원 정책, 원나라를 배반하는 정책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56년 5월 18일에 발동하는 원나라를 배반하는 배원 정책이 이보다 1년 반 전에 1355년 2월 초에 정지상의 입에서 발설이 됐으면은 이 일이 어그라져 버리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지상 열전에 적힌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궁성의 경계를 엄중하게 하였고 정지상을 석방하여 순궁 제공으로 삼아 임금을 시위하게 했다. 이때부터 이제 정지상은 말하자면은 발탁이 되는 거죠. 공민왕한테 그 원나라에 대해서 아주 그 적대감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으로서 그 발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군 제공으로 부임하게 된 것은 인스부카 사건의 영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죠. 1356년 5월 18일에 기철 일당이 척살돼요. 그리고 이제 정지상은 석방돼서 중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전주 부곡은 전주 부로 다시 복원이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주에 대한 조치는 아마 6월이나 7월 이 무렵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추정이 돼요. 기록에는 언제인지는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1355년에서 2월에 1355년 2월부터 1356년 6, 7월까지 전주는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엄청나게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이렇게 그 변혁이 많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비로소 이제 부원배를 다 척살하고 반원 정책을 시동을 해서 저 쌍성 총관부를 쳐들어가서 이제 고려로 병합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토착 세력을 척결해요. 그러니까 우선 부원 세력, 원나라에 부역하는 세력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토착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 강화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대호궁공 최용각은 전주의 토호, 전주 토착 세력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알염사공의 경우에서 볼 때 강력한 정치적인 타협으로 서너 단계 승진을 시켜서 진주 목사로 보낼 정도. 그러니까 기철의 그 부원 세력하고 싸워서 경상도 알림사에서 쫓겨난 사람을 강력한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서너 단계 승진해서 진주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냐? 어찌 보면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알림사공 최용생이 보통 사람이면은 죽어요. 사형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너 단계 승진을 한 거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공계 전주채 씨, 최문도 그쪽 가문이죠. 그 사건이 터질 당시까지도 최문도의 자제들이 원나라 수도 대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주채 씨는 원나라 대도에 있는 몽골족 귀족들하고 끈이 연결되는 가문이에요. 그 최문도의 자제들이 아직도 원나라 대도에 살고 있고, 그 영향으로 해서 높은 벼슬밖에 안 되는 경상도 알림사에서도 쫓겨난 사람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서너 단계 승진해서 중정대부 진주 목사로 발령을 받을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 그게 어디서 왔냐? 원나라 수도에 있는 몽골족 귀족들하고 끈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그 승진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호궁궁 최용각도 전주에서의 강력한 힘을 가진 호족의 우두머리면서, 또 지난번에 그 알림사 최용생을 놓고 볼 때 원나라 수도에 있는 몽골족들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뭔가 한번 손을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벌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용각을 손을 안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검교 대호군인 사람을 수졸로 강등을 시켜버려요. 이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 세력을 제재한 거다. 특히 그 아까 그 에스포카 사건에서도 봤고, 또 알렘사공이 그 방을 붙이고 했을 때 알렘사에서 쫓겨난 사람을 바로 서너 단계 승진시켜서 진주 목사로 내려보낼 정도의 원나라 쪽에 노비가 있고, 그런 세력의 책임자를 그대로 두면은 왕권이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제재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고려사 세가 공민왕 6년 1357년에 보면은 8월 계묘일에 검교대학원 최용각의 자산을 모두 빼앗고 수졸로 강등시켰다. 8월 계묘일은 계묘삭, 그래, 삭은 초하루인데, 이 초하루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8월 달에 간지를 계묘로 쓴다는 얘기니까 이 사건이 반드시 8월 1일 날 났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8월 중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대호궁공 최용각은 형님 최용생도 벼슬에 나가 있고 진주 목사를 하고 있죠. 동생 최용갑은 문과에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지금 재상반이라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까지는 향리로 대를 이어왔어요. 그러면 그 재상과 그 자리를 누군가는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형님 벼슬 나가고 동생 벼슬 나가고 천상 대호궁공 최용각 이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주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를 진두지휘를 했다고 보이죠. 근데 사태가 안정되고 나서 보니까 공민왕이 저걸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개혁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금교대호군이라는 관작을 박탈하고 수절로 강등시켰어요. 근데 금교대호군은 진짜 장군이 아니고 말하자면 뭐 돈을 주고 뭐 영향력에 의해서 말하자면 받은 벼슬이에요. 받은 벼슬. 이 금교대호군은 진짜 장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예직 장군이죠. 그러니까 명예직 장군의 관작을 박탈한다 해서 뭐 달라질 게 없죠. 수절로 강등을 시켰다는 얘기는 명예형, 금교대호군이라는 명예를 뺏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푸카 강금 사건의 결과를 제가 추정을 해보자면은 알념사공 최용생이 사천에 응거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 최전우가 아버지를 찾아서 그 사천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아서 지금 알념사공파가 다 경상도 쪽에 살게 되는 그 시초가 됐고, 대후궁공 최용각이 수절로 강등되는 그 명예형을 받았고, 판사공 최용갑도 말하자면 이제 집안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재상반이라 올라갔었으나 은퇴를 해서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됐고, 3세 중랑장공의 아들 3세 동정공 최의린, 이분은 이제 그 사태 도중에 요전했고, 저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죠. 이상 그 에스푸카 강금 사건에 대해서 5번에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전주 최씨 상고사에서 전체적인 얘기는 다 끝났고, 문순공계 전주 최씨의 4파, 이 4개 파의 상고사를 간단하게 한 파에 한 2-3번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한 5세, 6세, 그러니까 조선 초기 그 문종 때나 세조 때를 안 넘어가는, 뭐 일부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저기 알념사 공파의 경우는 7세 금제공 최수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조상이기 때문에 7세지만은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겠고, 나머지는 대체로 한 5세 정도, 그러면은 대체로 문종 때나 세종 때 정도까지를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전주 최씨 상고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